나왔는데 오늘 빠진 애가 있기 때문에 찍어야만 해요. 누구 안 왔지? 김보민이 이 시간인가? 네 맞아, 보민이 안 왔어. 아프대. 예, 제가 안 움직여갖고요. 경계선을 잡아놔야 돼가지고. 뭐 부러졌어요? 몰라. 쟤도 아파. 다 아파. 찍고 있나? 가끔 선생님 말씀 안 하시고 네가 시끄럽게 떠들면 저쪽으로 돌아가. 아 진짜? 소리 따라가는 거예요? 모르겠어? 아니야. 카메라 따라가는 거긴 한데 내가 이쪽에 서 있으면 중심이 아니라서 뭐 그런 거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 일단 해봅시다. 자, 우리 에너지 흐름 이제 남은 주제가 에너지 흐름 물질 순환밖에 없으니까 빨리 정리하고 끝낼 건데요. 에너지 흐름 같은 경우는 우리 지난주에 그것 같이 좀 봤었어요. 그 왜 생체 피라미드, 그 생체량에 대한 피라미드라든지 개체수 피라미드, 그리고 뭐 에너지 피라미드는 오늘 좀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영역이지만 그런 걸 좀 보면서 우리 초원에서의 개체군 피라미드하고 삼림에서의 개체군 피라미드를 예시로 한번 봤었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삼림에서의 개체군 피라미드는 특이하게도 원래 대부분의 개체수 피라미드는 역피라미드가 아니라 이렇게 그냥 피라미드형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요. 상위 단계로 갈수록 개체수가 감소한다 라고 하는 걸 따르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이 에너지 같은 경우는 예외 없이 에너지의 양은 예외 없이 항상 피라미드형을 띠는데 개체수는 대체로 피라미드형을 띈다라고 얘기하는 가장 큰 이유가 대체로 피라미드를 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가 삼림의 개체수 피라미드는 이런 형태를 띠게 된다. 그렇죠? 이유는 삼림은 생산자의 개체수가 많을 필요는 없어서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 너무 복잡하지 않고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정도만 생각하면 되는데, 근데 이제 그거를 그냥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고 우리가 그래도 그냥 떠올려선 잘 안 떠오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한번 우리가 같이 해두자라는 의미로 한번 정리를 해뒀던 거고요. 식물하고 1차 소비자도 포식 비식 관계로 봐요. 네, 보면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형태의 그래프로 표현할 수는 없죠. 포식비식 관계긴 하지만. 일단 이 에너지 흐름에서 전체적인 흐름을 보기 전에 어떤 얘기를 좀 하고 싶냐면, 이건 했나? 생산자 에너지 막대기 했었나요? 안 했다고 생각하고 그냥 할게요. 자, 생산자 같은 경우는 에너지의 총량이 기본적으로 뭘 통해서 만들어지는 양이어야 돼요. 생산자 개체군으로 봐도 되고요. 생산자 군집의 에너지량으로 얘기해도 어차피 이 그래프 자체는 똑같이 그려지거든요. 그러니까 네, 일단 전체가 광합성량인데 우리가 이제 이 개체에서는 광합성량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그걸 개체군, 군집 이렇게 확장해 나가면 광합성량이라는 표현 대신에 생산량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전체는 총생산량이 될 거고, 그 중에 거의 절반 가까이 혹은 절반 이상을 뭘로 사용하고, 호흡? 네, 일단 호흡량으로 대부분을 일단 한 반 정도를 사용할 거고요. 그럼 뭐 이 호흡량을 뺀 나머지를 우린 뭐라고 해요? 생장? 아순 네, 순 생산량? 생산량이라고 합니다. 고수. 얘네들은 그냥 표현이 익숙해지자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뭐 서술형으로 적고 이럴 일은 없어요. 뭐 실제로 서술형이 아예 안 나오는 학교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서술형으로 물어보니까 단어를 적을 수 있을 정도로 알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용어가 익숙해지자. 그러니까 우리가 총 생산량에서 호흡량을 뺀 게 순생산량이라는 건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이쪽 파트를 하면서는 당연하게 나와야 되는 지식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총 생산량에서 호흡량 빼고 순생산량, 요걸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얘기할 때 크게 그냥 저는 세 가지로 분류를 할게요. 이게 뭐 어떤 책에는 네 가지로 분류되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저 프린트에도 되게 여러 가지로 분류되어 있는데, 일단 어차피 저는 설명을 위해서 설명에 필요한 것들 위주로 정리를 할 거니까 뭐만 얘기할 거냐면, 이 순생산량이 어떻게 사용되는가는 크게 소비자한테 이동하는 양과 분해자한테 이동하는 양과
그리고 생장량이 있습니다. 요렇게 나누면 일단 그 어떤 생태학적으로 우리가 얘기하기 가장 좋은 구분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우리 책에 나오거나 이런 표현들이랑 좀 연결은 해야 되니까 보통 소비자한테 이동하는 에너지량은 뭐라고 표현될 거냐면 피식량이라고 표현됩니다. 똑같이.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포식피식 관계가 생산자와 1차 소비자 간에도 일단 성립은 해요. 근데 우리가 이 좀 가장 애매한 점이 뭐야? 생산자는 사실 잡아먹혔다고 해서 생산자의 개체수가 감소하는 건 아니잖아요. 일부가 없어지는 거지. 그렇다 보니까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동물끼리의 포식피식 관계랑 이 생산자와 1차 소비자 간의 포식피식 관계는 조금 경향은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피식이라고는 한다. 그래서 소비자한테 이동하는 양이 피식량이 될 거고 분해자한테 이동하는 유기물 이 에너지량은 주로 뭐라고 표현이 될 거냐면 고사량 내지는 낙엽량이라고 표현됩니다. 고사량은 뭐예요? 고사는 뭐야? 죽는 거 아니에요? 네, 죽는 건 죽는 거예요. 근데 고사는 보통 완전히 죽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일부가 죽는 걸 얘기하는 게 주로 고사입니다. 그러니까 동물한테서도 사실 나타날 수는 있어요. 근데 동물한테서보다는 식물한테서 훨씬 흔하게 나타나는 게 고사라는 개념인데 고사는 결국 뭐야? 일부분이 죽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나무는 되게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네. 나뭇가지가 떨어져서. 그렇죠? 그런 식으로 유실되는 양이 이제 고사량에 해당되는 거고 낙엽량이야 뭐 당연히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대로. 그래서 고사량 내지는 낙엽량으로 표현되는 게 분해자한테 이동하는 유기물량이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소비자한테 이동하는 양하고 분해자한테 이동하는 양 이렇게 나누고 생장량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그냥 갖고 있는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군집 내 혹은 개체군 내에 쌓이는 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장량은 대충 그 정도로만 이해해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나눠보면 얘기하기가 제일 편해지는데 그럼 이제 1차 소비자로 내려가 보면 여기서 중요한 게 1차 소비자의 총 에너지량은 그럼 뭐와 같은 개념이 돼요? 뭐와 같은 양이 돼요? 저거 소비자. 네, 맞아요. 하나의 생태계, 하나의 큰 군집 안에서 생산자의 소비자한테 이동한 양, 즉 생산자의 피식량이 곧 1차 소비자의 전체 에너지를 이루게 됩니다. 이게 요 에너지 흐름 파트에서는 꽤 중요한 개념이 돼요. 이걸 실제로 계산적으로 이용하기도 하는데 그건 이따가 좀 해볼게요. 그래서 요 소비자한테 이동한 양, 보통 여기에 이제 피식량이라고 적혀 있을 거니까. 그래서 요 피식량이 1차 소비자의 전체 에너지를 이루게 되고 그래서 우린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게? 포식량이라고 표현하면 참 좋긴 좋을 텐데 포식량이라고 부르진 않고 섭식량 이렇게 불러줍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그냥 용어가 익숙해지시면 돼요. 딱히 외워야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섭식량이라고 부르는데 결국 1차 소비자의 섭식량은 생산자의 피식량과 완전히 같은 값이 돼야 돼. 그리고 섭식량이라고 하는 건 1차 소비자의 전체 에너지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먹어야 에너지를 얻지 우리는 먹는 거 말고는 에너지를 얻을 방법이 아예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소비자는. 예, 실제로 그래요. 며칠 동안 안 먹고 살던데요? 그건 이제 본인 이미 기존에 먹어둬서 이제 쪄놨던 살을 뺏어 먹고 사는 거고 결국은 먹어야 사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럼 섭식량이 이제 피식량을 갖다 쓰는 건데 그 중에 완전히 다 1차 소비자의 에너지가 되는 건 아니고 일부 빼고 나머지만 동화량이라고 해서 실제로 1차 소비자가 쓸 수 있는 에너지량이 되거든? 뭘 빼고 오냐면 우리가 배출량이라고 부르는데 뭐야? 뭐겠어? 똥! 왜 똥입니다. 호흡량은 저기 안 들어가요? 네. 호흡량은 동화량 안에 들어가요. 어떤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냐면 실제로 우리 배출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대변은 어떤 개념이야? 우리가 먹긴 먹었는데 뭘 하지 못한 걸 얘기해요? 흡수하지 못한 걸 얘기해요. 흡수하지 못하고 그대로 나간 게 배출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섭식량, 실제로 먹은 양 중에서 흡수한 양만 따로 뺀 게 동화량이 되는 거고 나머지 흡수하지 못한 건 배출량으로 나가는 거죠.
그런 개념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동화량 중에 방금 얘기하신 대로 호흡량이 있습니다.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이 안에 보면은 생장량이 들어갈 거예요. 이제 이 동화량 중에 호흡량을 제외한 나머지 에너지 중에 생장량 하면 이제 이 개체군 내지는 이 1차 소비자 군집, 1차 소비자 개체군이 갖고 있는 유기물의 양이 이제 생장량이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사체량이라든지 뭐 아니면 얘도 고사량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쓰긴 하는데 뭐 동물한테도 쓰면 고사량까지는 써요. 낙엽량은 아예 못 쓰는 표현일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해자한테 이동하는 유기물량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더 있을 거냐면 얘도 피식량도 있겠죠. 즉 다음 소비자한테 이동하는 유에너지량이 있을 겁니다. 똑같다는 거죠. 배출량 빼고.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얘도 그냥 결국 소비자한테 이동하는 유기물량, 분해자한테 이동하는 유기물량, 그리고 갖고 있는 유기물량으로 완전히 똑같이 가져가는 겁니다. 쌤, 네. 호흡을 해서 주변 온도가 낮아지면은 다른 소비자들이 체온 유지에 쓰는 에너지를 그런 건 에너지를 안 줘요. 근데 우리가 호흡을 해서 주변의 온도가 낮아질 순 일단 없고요. 호흡은 발열이기 때문에. 광합성을 해서 네. 온도가 낮아지면 그리고 그게 주변에 영향을 줄 정도로 온도 변화를 일으키지 않으니까. 실제로 왜 온도 변화를 일으키지 않아? 광합성은 열 에너지를 쓰는 게 아니라 빛 에너지를 쓰잖아. 그래서 온도 변화를 일으키지 않죠. 그리고 체온 그 호흡량 같은 경우는 온도 변화를 일으키거든. 방출되는 열이 열 에너지 형태로 나오니까. 근데 그게 다 체온 유지에 쓰이는 거니까 뭐. 자,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데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럼 2차 소비자의 총 섭식량은 또 뭐랑 또 같을 거라는 거? 피식량 그쵸. 1차 소비자의 피식량과 같아진다는 거. 이제 쭉 반복 구조. 네, 맞아요. 그래서 쭉 반복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해석할 때 딱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피식량, 분해, 막 고사량, 낙엽량, 생장량 표현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막대 그래프, 그 그래프 안에 있는 그 막대 도표 안에 있는 이 표현들을 봤을 때 딱 분류를 해야 될 게 결국 소비자한테 이동하는 양과 분해자한테 이동하는 양 그리고 본인이 갖고 있는 생장량 요 세 가지 분류로 구분하면 문제 푸는데 충분합니다. 어차피 디테일한 표현은 모르면 안 되지. 왜냐면 너네가 고사량이란 단어를 모르면 이게 누구한테 이동하는 양이란지 아예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단어인지는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단어를 보고 무슨 뜻인지 알면 되는 거지. 막 외워서 막 줄줄 외우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 이 고사량 가지고 낚시질을 하고 이딴 건 없으니까 자세하게 막 그렇게 외우고 물고 뜯을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렇게 소비자하고 분해자하고 생장량 이렇게 이동하는 양 그리고 갖고 있는 양 이렇게 나누면 해석하는데 충분하다라는 점. 두 번째가 그 이동하는 양인 피식량은 다음 단계의 개체군 내지는 군집의 다음 단계 군집 혹은 다음 단계 개체군의 전체 에너지량을 이루게 된다라는 거. 이렇게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에너지는 항상 어떤 형태일 수밖에 없냐면 피라미드형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그치? 상위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가 무조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죠. 생산자의 총 에너지량 중에 일부를 꺼내서 1차 소비자가 전체 에너지를 갖게 되는 거고 그 1차 소비자의 총 에너지량 중에 일부를 꺼내서 2차 소비자가 쓰는 거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비율 문제인데 비율 문제를 한번 해볼게. 자, 여기 이제 생산자의 에너지량에 대한 비율인데 뭐 40%가 호흡량이래요. 그리고 요게 피식량인데 피식량을 한 20% 줄까요? 그리고 여기에 생장량을 20% 주고 여기 고사량 낙엽량을 20% 정도 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주어진 게 뭐 생산자의 총 에너지량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에너지량에 대한 각각 사용되는 비율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차 소비자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있을 때 뭐 아이씨 가운데 점을 찍어 놓고 해야겠다. 여기
여기 이상하죠 이게. 점점 대충 가운데다 찍어놓고 피자 저렇게 하면 대충 여기 호흡량이 전체 또한 40%로 합시다. 그리고 여기가 고사량. 사람도 에너지 대부분 호흡으로 써요. 동물도 호흡량의 비중이 거의 제일 큽니다. 그러니까 거의 모든 생물이 다 호흡량의 비중이 제일 커요. 유기물 사용량에서. 그리고 숨만 쉬어도 나가는 에너지가 그렇게 많아. 이상한데? 40%, 20%, 20%인데 그럼 여기 20%인데 여기 10%, 10%로 할게요. 그리고 여기 10% 뭘로 쓸까요? 배출량으로 하면 되겠다. 그리고 생장량으로 남은 걸 주면 되겠죠. 귀찮으니까 대충 하지 말고 30% 이렇게 합시다. 자, 그럼 이제 어떤 식의 문제가 나오냐면 여기 이제 이 생장량이 그 1차 소비자의 생장량은 생산자의 에너지의 몇 %다. A%다 하고 이제 A 구하라 이런 거 이제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네, 맞아요. 그냥 이 정도로 사용되는 거니까 그냥 개념적으로 여러분들이 피식량이 다음 단계의 총 에너지량을 이룬다라는 걸 이해해 달라는 것뿐이지 문제가 애초에 생태계 파트가 엄청나게 응용돼서 와 이거 너무 어려운데 할 만한 문제는 없어요. 그냥 없어요 아예. 방향구 정도는 그래 인정해 드리고요. 방향구 빼고는 없어요. 없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방향구가 어렵고 쉽고랑 떠나서 원래 방향구는 수능에서도 꾸준히 오답률을 일정 이상의 오답률을 계속 가지고 있는 문제긴 합니다. 아니 3명 중에 김한정 씨가 들으면 네가 정답인 그래서 이상하긴 하다. 자, 일단은 그렇게 됩니다. 그럼 이거 계산하면 몇 %야? 네, 6%여야 되는 거죠. 야 계산 빠르다. 결국은 이 피식량 20%위 30%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그 정도의 계산 정도가 나오는 거 전부. 양파가 귀여워. 됐지? 오케이.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니지. 설명이 필요한 거 아니죠? 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 흐름에서 요 막대 도표를 해석하는 건 방금 얘기한 개념에서 딱 그 포인트만 짚으면 될 것 같아요. 포인트만 짚어서 기억해두면 돼. 그러니까 용어가 뭔지 아예 모른다. 그럼 이제 국어사전을 펼쳐놓고 조금 공부를 하실 필요는 있는데 그래도 단어 자체가 무슨 뜻인지는 알고 있다라는 거에서는 결국은 뭐 어떤 게 소비자한테 이동하고 어떤 게 분해자한테 이동하고 어떤 게 생장량은 생장량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씁니다. 어차피. 그리고 생장량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할 필요 없이 그냥 가지고 있게 되는 그 개체군 안에 쌓이는 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로 나뉜다라는 거랑 그다음에 이렇게 소비자의 총 에너지량은 생산자의 피식량이 이제 이룬다라는 거랑 에너지가 피라미드형을 그래서 뜰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렇게 정리하면 끝. 됐죠? 낙엽량이 제가 아는 낙엽. 예, 맞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낙엽이 맞습니다. 아예 뒤지면 뭐라해요? 식물 같은 경우는 아예 뒤지는 것도 그냥 고사량에 집어넣어야 되는 게 사실 식물이 아예 죽는다라는 개념이 사실 없는 거나 다름없어요. 나무는 죽잖아요. 예, 우리가 완전히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개입해서 죽는 거지 사실 사람이 개입하지 않으면 완전히 죽지는 않아요. 결국 뿌리가 살아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뿌리까지 죽는 경우는 대부분 사람 때문입니다. 그런 건 좀 그런 건 이제 우리가 굳이 일부러 넣지는 않지. 소나무 맛없어 보이려고 축 쳐져 있다. 실제로 소나무는 맛이 그러니까 개미 같은 애가 오면은 아. 맛없어 보이려고 잎을 축 처지게 하는. 근데 그것도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그 눈이 없고 주로 잎을 먹는 종은 모르겠고 우리가 나무 수액을 빨아먹는 종들을 보면은 그런 그 매미가 대표적인 이런 종들을 보면은 매미의 경우에는 기주나무라는 게 있어서
특정 나무가 있는 곳에 특정 매미만 서식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나무의 수액밖에 못 빨아먹어요? 아 그런 건 아니야. 근데 약간 이게 선호의 개념이긴 해. 근데 이게 단순히 선호의 개념을 사람이 생각하는 선호의 개념이라기보다는 거의 그래서 그 나무가 있는 데만 그 매미가 살아의 개념이 돼버리거든요. 본능적인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되게 큰데 실제로 우리나라의 매미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이유가 무슨 나무였더라? 그러니까 어떤 나무가 대한민국에 많아지면서 우리가 가로수를 그 나무로 다 통일하기 시작하면서 특정 종의 매미가 엄청나게 번식한 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준나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게 되게 자연 상태에서 신기한 일 아니냐? 어떤 나무의 수액만 딱 콕 집어서 빨아 먹어야 돼. 뭐 오지게 미식가인가 봐요. 뭔지 모르겠는데 뭐 아무튼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을 안 하고 사니까 오히려 멍청하니까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아마 찾아보면 논문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곤충 중에 연구하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거든. 유용하지 않은 지식에 비해서 굉장한 거기도 이제 씹덕들의 세계이기 때문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뇌의 형태를 띠지 않을 뿐이지 신경계에는 충분히 기능을 할 정도로 갖추고 있습니다. 아무튼 곤충도 뉴런이 있어요 그럼? 네, 그런 느낌의 뉴런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에너지 흐름에서 방금 본 거는 이제 물질이 어떻게 생산되고 소비되느냐에 대한 전체적인 얘기가 됐으면 에너지 효율에 대한 얘기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생태학적으로 에너지 효율 계산하는 거 했어 작년에? 모르겠어요. 했던 것 같아? 시험에 나왔던 것 같아.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그냥 한번 해볼까요? 오늘 시험지 드린 거 지금 잠깐 보실래요? 그게 딱 그냥 그 문제를 설명하면 이 에너지 효율에 대한 설명을 하기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바로 아예 설명을 같이 해보면 좋을 텐데 일단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제가 그 문제에 적진 않았는데 결국은 이런 식으로 에너지 효율을 계산하는 문제들은 다 대부분 뭐라고 적혀 있냐면 생태계가 완전한 평형을 이루었다. 완전한 평형 상태이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이 꼭 적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극상에 도달했다는 뜻으로 뭐가 돼야 되는 거냐면요. 생태계가 더 이상 변화가 없다라는 걸 전제로 해요. 근데 여러분 변화가 없다는 뜻이 뭔 소리게? 뭐 안정적이다라는 얘기 맞아요. 반복적이라는 얘기도 맞는 소리가 되겠죠. 같은 생물 종만 계속 태어나고 죽고 해야 되는 거니까. 들어온 만큼 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뭐가 없어야 되냐면 군집 전체의 생장량이 0이어야 됩니다. 그치? 결국 완전한 평형, 그러니까 군집 전체가 완전히 안정적이려면 들어온 에너지와 나간 에너지가 완벽하게 똑같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생장량이 없어요. 그러니까 갖게 되는 들어온 에너지 중에서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아예 없다고 푸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 조건이 완전한 평형이라고 적어주는 것 자체가 이런 느낌의 말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러니까 왜냐면 이걸 왜 꼭 설명을 해주냐면 매년 꼭 그런 학생이 나와요. 선생님 근데 갖고 있는 양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 하는 학생이 꼭 있어서 한번 얘기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하고 싶게 생겼는데. 자, 가면 갈수록 막 작아지지. 개체 크기 고려에 따라서 개체 군 크기. 여러분들이 보기에 원근법입니다. 분식이가 봐야 돼. 일단은 그런 걸로 치고요. 일단 가나다라 이렇게 했을 때 우리 그 그래프상에서 거기 상에서 라에서 1, 2 이동을 하고 밑에 막대기가 하나 놓여 있으니까 얘는 개체군 혹은 군집 집단이어야 되거든요. 그럼 얘는 사체 일단 배설물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건 누구한테 이동하는 에너지량인 거예요, 결국엔? 분해자. 예, 이건 분해자한테 이동하는 에너지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라는 분해자한테 1이 이동하고요. 그리고 위로 열 에너지 형태로 나가는 게 2인데 그럼 이건 무슨 양에 해당되게? 호흡량. 호흡량에 해당됩니다. 지호야. 그치? 자, 그래서 라라고 하는 종은 호흡량이 2이고 사체 배설물, 그러니까 분해자한테 이동하는 유기물량이 1이에요. 네. 그러면 라의 에너지 총 에너지량은 몇이었어야 돼? 3. 네, 그 얘기입니다. 아, 선생님, 호흡량 2고 사체 배설물한테 이동한 거 1이면 지가 갖고 있는 건 없습니까? 없다고. 그걸 없다고 보겠다는 거지. 다 안 빼봐도 된다는 소리. 그치. 그 짓거리 안 해도 된다고. 숨겨 막 하나 안 써놓으면 어떡해요? 어떤 거? 다 안 써주실 수도 있잖아요. 이 실제로 대부분의 문제는 그래요. 지금 얘처럼 이렇게 친절한 문제 별로 없습니다. 그거 다 알아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조건 외부로 나가는 에너지는. 아, 그런 건 안 나죠. 그런 건 낼 수 없죠. 그래서 앞에 걸 무조건 빼봐야 된다. 그런 건 안 돼. 그런 건 안 돼. 그래서 완전한 평행이라는 의미가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2로 이동했고 얘가 1로 나갔으면 여기가 이동한 에너지가 1이면 라가 가진 총 에너지량을 3으로 보면 되고 그럼 그 얘기는 곧 뭐로 보면 되냐면 다해서 라로 이동한 에너지량이 그냥 3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는 또 분해자한테 이동하는 유기물량이 1이고요. 호흡으로 나가는 양이 몇이에요? 11이잖아요. 그러면 다의 총 에너지량은 몇이었던 거야? 15. 15인 겁니다. 그냥 본인이 갖고 있는 양 없다고. 그냥 호흡량, 분해자한테 이동한 양, 소비자한테 이동한 양의 합이 그냥 15. 끝. 이게 그냥 전체 에너지.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더하기 연습시키려고 박스 쳐놓고. 자, 그래서 얘는 15, 81, 4. 그러니까 나는 나의 총 에너지량은 몇이에요? 100이었던 거고요. 그리고 가는 여기 102고 여기 798이니까 1000이죠. 그리고 얘는 이제 쉽게 되어 있는 거긴 한데요. 그래도 이렇게 되면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생태학에서의 에너지 효율은 어떤 개념이냐? 자, 원래 우리 에너지 효율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효율, 에너지 효율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구하는 게 합리적이에요? 나간 거 들어온 거분의 2 난 거. 네,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연료 효율 같은 걸 계산한다고 치면 공급된 에너지량에 비해서 실제로 사용된 양 이런 걸로 이제 그 효율을 계산을 할 거고요. 그러니까 효율이라고 하는 건 공급된 양하고 실제 사용된 양 요걸 이제 비율로 표현하는 게 될 텐데 마찬가지예요. 근데 생물에서는 좀 어떻게 보는 거냐면 공급된 양이라고 하기보다는 공급하기 위해서 내가 잡아먹은 에너지를 이제 공급된 양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라로 설명하는 게 일단은 제일 편하겠네요. 3이 라는 3이 라가 가진 에너지량이 되는 거고요. 근데 라가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잡아먹은 건 누구야? 다요. 다지. 근데 다는 원래 에너지가 몇인데? 15요. 15지. 그럼 이게 어떤 개념으로 보겠다? 라는 15의 에너지짜리를 잡아먹었는데 그 중에 라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었던 건 3이야 라는 형태로 에너지 효율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이걸 시계 형태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면 어떤 단계의 에너지 효율을 계산할 때는 그 전 단계의 에너지 양 분의 그 단계의 에너지량 이게 이제 효율의 계산이 돼요. 그리고 보통은 퍼센트로 표현하기 때문에 곱하기 100 정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라의 에너지 효율 몇 퍼센트? 계산을 빙신같이 하고 있는데 왜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줘요? 2%. 그쵸? 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럼 다 에너지 효율은 몇이에요? 15%. 그쵸? 100분의 15 이렇게 계산이 돼야 되는 거지. 다가도 그래서 15%. 아, 나는 10%요. 10%. 1000분의 100 이렇게 계산돼야 되는 거죠. 쌤, 앞 단계가 에너지를 더 높게 나오면 계산 잘못했구나 하면 돼요. 그 얘기 좀 이따 해볼게요. 그 다음에 가는 개 적어요. 10만 분의 1000. 네, 10만 분의 1000입니다. 1분가? 네, 1%. 이거 뭐게? 많이요. 이거 태양 에너지거든요. 나 만이야? 네. 10만입니다. 네. 이게 태양 에너지거든요. 태양 빛 에너지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얘가 이제 10만 이렇게 주어지는 건데 얘는 생산자니까 생산자는 생산자가 잡아먹은 건 빛 에너지라고 봐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지구로 들어온 빛 에너지 자체를 이제 생산자의 전 단계로 보는 거라서 겔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실제 계산은 원래는 불가능한데 우리 문제를 위한 계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생산자의 에너지 효율. 그래서 이제 1% 이렇게 잡아주면 되는 거라서 에너지 효율을 보면 실제로 상위 단계로 갈수록 어떻게 돼요? 증가한다 하는 것이. 그래서 에너지 효율은 무슨 형태를 띠게 되는 거예요? 역피라미드. 네, 역피라미드를 띠는 건데 이것도 역피라미드의 경향을 갖는 겁니다. 실제로 가장 흔하게 보이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단계가 올라갔는데 효율이 동일한 경우는 정말 흔해요. 실제 생태계에선 이쪽이 엄청 흔합니다. 그래서 항상 효율이 증가할 수는 없는데 대부분 증가하는 경향을 띠고요. 근데 문제에선 실제 생태계에서는 별로 흔하지 않지만 문제에선 간혹가다 나오는 게 아까 말씀하신 감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계가 올라갔는데 에너지 효율이 감소하는 경우도 있고 그게 잘못되지 않아요.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너지 효율은 웬만하면 증가한다에 가깝지 증가해야만 한다는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에너지 효율은 보통 보편적으로 역피라미드형을 띠고 있으나 동일하거나 가끔 가다가 감소하는 경우도 나올 수는 있다. 그게 꼭 잘못된 계산인 건 아니에요. 물론 웬만하면 검토는 다시 해보십시오. 네. 만약에 상위 단계가 더 작게 나왔으면 애지간하면 잘못 풀었을 확률이 더 높아요. 문제를 그렇게 냈을 확률보다. 그러니까 검토는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 검토를 한 2번 해봤는데도 그대로다. 그러면 괜히 더 시간 더 쓰지 마시고 그게 답일 수도 있고 어차피 그게 답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검토 거기서 2번 더 해도 똑같은 답이 계속 나올 거니까 괜히 더 하지 마시고 그렇게 푸시면 됩니다. 에너지 양이 증가할 수 없어서. 에너지량은 절대로 증가할 수 없어. 그게 에너지 효율하고 에너지량의 가장 큰 차이인데요. 에너지량 그리고 에너지량을 표현만 바꾼 다른 애들 많단 말이야. 뭐가 있을까요? 생체량, 유기물량 이런 에너지량을 표현만 바꾼 여러 가지들은 다 무조건 피라미드형이어야만 해요. 단계가 올라가면 무조건 감소해야 되는 구조입니다. 왜 그런지는 아까 우리가 잠깐 봤잖아. 근데 개체수나 아니면 요 에너지 효율은 개체수 같은 경우에는 상위 단계의 개체수가 하위 단계의 개체수보다는 항상 적어야 되는 게 맞고요. 근데 뭐의 개체수만 좀 논외로 소비자의 개체수만 변수가 많으니까 소비자는 죄송합니다. 생산자의 개체수만 변수가 많아서 생산자 개체수가 압도적으로 적은 삼림군집 같은 경우도 있고요. 근데 에너지 효율은 실제로 상위 단계로 갈수록 증가해야 되는 게 맞는데 간혹가다 감소하는 경우가 나와도 그게 완전히 틀린 건 아니라는 거. 이 정도 얘기하면 다 됐는데 이 에너지 효율 쪽은 다른 문제집 다 필요 없고 꼭 수특 3점짜리 꼭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거기가 지금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 통틀어서 가장 지랄맞은 에너지 효율 문제가 많이 모여있는 곳이 수특 3점짜리거든요. 그래서 괜히 마더텅 붙잡고 풀 필요가 아예 없는 파트고요. 여기는 그냥 좀 어려운 문제 풀어보고 싶다. 그럼 수특 3점짜리 정도만 풀고 털면 끝나요. 여기는. 갑자기 추론요? 그러면 에너지 효율까지도 정리 끝났는데 에너지 효율은 매년 보니까 봐봐 니네들이 딱히 엄청나게 어려운 내용도 아니니까 엄청나게 이해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이렇게 적당히 하고 지나간단 말이야. 이해도 잘 되고 이해 못할 거 없으니까. 그래서 대부분 어떻게 되게? 문제를 못 풀어요. 또 계속 식 까먹고 이래서. 그래. 계속 식 까먹고 이래서 문제를 못 풀어. 안 중요해? 그러니까 자꾸 머릿속에서 푸는 방법을 자꾸 지워버려. 인식이 위험하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태계가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공부를 안 해야 되고 문제를 꼭 풀어는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안 그러면 니들이 자꾸 머릿속에서 지워버린다고 내용을. 끝이에요. 아니요. 순환 남았어요. 물질 순환만 하면 끝이에요. 물질 순환 금방 합니다. 일주일 겁니다. 몰라. 해도 돼.
성적은 내가 받는 거 아니니까. 탄소순환. 그러니까 일주일 컷 해도 되는데 시험 일주일 전에 시작해서 일주일 컷을 하지 마시고요. 시험 2주 전에 시작해서 시험 1주 전에 끝내세요 그냥. 그러고 시험 일주일 전부터는 생명 한동안 안 보다가 시험 전날 정리하고 들어가고 이게 차라리 낫지. 좀 미리 끝내놓고. 자, 탄소순환은 안 할게요. 혹시 모름? 저 몰라요. 어? 예? 그래요? 그래요. 간단하게 빠르게 해봅시다. 자, 탄소순환. 우리가 물질순환에서 탄소순환은 사실 순환 중에 제일 중요한 순환이긴 하거든요. 근데 왜 안 하냐면 쉬워서 안 하는 거긴 합니다. 자, 원래 지구상에 가장 흔하게 존재하는 탄소의 상태는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이게 대기 토양 속에 존재하는 CO3- 의 형태가 제일 흔할 테니까 그건 빼고 우리가 생물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흔한 형태의 이산화탄소는 말을 해버렸네요. 생물이 이용할 수 있는 형태의 탄소는 가장 흔한 게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입니다. 그럼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생물이 사용할 수 있게 바꾸는 과정은 누가 하는 거고? 생산자. 네, 생산자가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명칭이 뭐예요? 어떤 과정을 통해 생산자한테 이동해요? 광합성. 광합성. 뭐라고? 광합성이.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이산탄소와 빛에너지와 물을 이용해서 포도당을 합성. 포도당. 네, 포도당과 산소를 합성하는 거죠. CO2 6개, 물 6개에서 포도당이랑 오케이. 그래서 이산탄소를 광합성을 통해서 생산자가 유기물의 형태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유기물이 누구한테 이동하고? 소비자. 소비자한테 이동하고, 혹은 소비자한테 직접적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분해자한테 이동하기도 하죠. 근데 소비자는 그럼 어떻게 해요? 결국 소비자한테서도 분해자한테 이동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어떤 것도 있어. 생산자랑 소비자가 직접적으로 뭘 통해서? 호흡. 호흡을 통해서 대기 중으로. 대기 중으로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양들이 있죠. 그리고 저는 호흡 안 해요. 결국 분해자도 대기 중에 CO2를 되돌려 보내는 역할을 하는 거지. 끝입니다. 분해자도 배워. 분해자는 근데 분해자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산소 호흡 말고도 무산소 호흡도 하는 거긴 한데 주로 무산소 호흡이 분해 역할을 하는 거긴 하지만 아무튼 결국은 결과적으로 다 호흡이긴 합니다. 분해자한테 가는 근데 유기물은 생산자 소비자한테 다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왜죠? 생산자한테 못 가죠. 그래요? 네. 폐기 같은 삼투 같은 걸로 못 움직이나? 그건 유기물이 아니에요 이미. 삼투 같은 걸로 못 움직이나? 네. 안 돼요? 네, 유기물은 포도당은 삼투를 통해서 흡수될 수 있는 크기가 아니에요. 화학 삼투를 통해서 이동할 수 있는 크기가 아니라서 소비자한테는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소비자한테는 갈 수 있죠. 그렇죠. 버섯을 처먹으면 되니까. 근데 이게 되긴 되는데 그런 건 일단 빼고 우리가 굳이 넣지는 않는 거지. 너무 적어요. 모르겠어요. 뭐 사실 그럴 것 같아. 자연 상태에선 버섯을 먹어서 유기물로 만드는 생물보단 버섯을 먹어서 죽는 생물이 더 많지 않을까요? 사람이나 버섯을 그렇게 먹는 거지. 그럴 것 같으니까. 이게 끝인데 여기다가 이제 더 집어넣으면 보통 어떤 게 들어가? 근데 그러면 땅에 유기물을 만들었을 때 생물이 잘 자라는 이유가 뭐예요? 토양에 유기물을 만들었을 때 생물이 잘 자라는 경우 없어요. 그래요? 보통 질소. 토양에 그치? 지컨 이제 질소순환과 관련된 개념이긴 하죠. 그래서 여기 탄소순환에는 여기다 이제 플러스하면 뭐 들어가? 사람. 그거 들어가는 거지. 사람이 들어가는 거지. 여기 화석 연료 들어가고요. 이런 생물들이 분해자한테 이동하지 않고 사체가 묻혀서 만들어지는 게 화석 연료잖아요. 네. 물론 이제 긴 시간이 필요로 하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소비자나 생산자가 직접적으로 묻혀서 분해되지 않고 만들어지는 게 화석 연료인데 이런 화석 연료가 뭘 통해서? 연소 과정을 통해서 인간이 에너지 형태로 사용하고 이산화탄소로 돌아가는 거 이 정도만 추가해주면 끝이란 말이에요. 분해자는 화석연료 안 돼요. 분해자가 화석연료가 된 게 있나? 실제로 있는지는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아마 그 생명과학 교과서에는 대부분 그냥 없는 걸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겉이 너무 딱딱하지 않아서
안 될 것 같긴 하지, 그렇지? 안 될 것 같기는 해. 일단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CO2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네. 화학연료.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으면 무조건 지속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화석연료를 쓰는 이상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탄소수단은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요. 그러니까 사실 탄소수단은 이 탄소순환 내용이야말로 그냥 시험 직전에 한번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보면 이해가 안 될 정도의 내용은 절대 아니니까. 근데 질소순환은 그래도 좀 정리해 드려야 될 내용이라 짚어가면요. 자, 질소는 가장 생물이 사용하기 좋은 형태로 가장 우리 주변에 흔하게 퍼져 있는 형태가 뭐겠어요? 오줌. 대기 중에 N2입니다. 중에 우리 대기 중에 몇 퍼센트가 질소기체예요? 70. 네, 10%가 질소기체예요. 70%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숨쉬고 있는 기체, 이 공기 자체가 대부분이 질소인 겁니다. 70%가 질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식물은 대기 중에 질소를 이용 못한다는. 네, 맞아요. 일단 질소 자체는 굉장히 흔한데 이게 문제가 대기 중에 질소는 삼중결합. 절대로 생물이 이용할 수가 없어요. 말씀하신 대로 삼중결합을 하고 있는 물질이거든요. 질소 같은 경우에는 삼중결합을 하고 있어서 자연 상태에서 이 삼중결합이 끊어지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과자용 충전재로 쓰는 거란 말이야. 반응을 안 해서. 질소를 태워놓으면 헬륨 반응을 안 하니까. 되게 재밌을 것 같아. 헬륨도 기능하죠. 헬륨도 사실 그러니까 18조 원소들도 기능은 하는데 비싸잖아. 걔들은 질소에 비해서 비싸니까. 헬륨으로 과자 팔면 많이 사지 않을까? 뜯을 때. 그러면 그거 진짜 헬륨을 사. 그치. 그럼 진짜 헬륨을 사는 거지. 근데 그러면 과자 값이 엄청 비싸져요. 아니, 이 헬륨 때문에 과자- 비싸죠. 그러니까 질소 사려고 가잖아. 그러니까 뭔가 과자 뜯을 때 재밌잖아. 할 것 같은데. 상품 하나 만들까? 사업 아이템 아닙니까? 일단 나중에 한번 시도는 해봐. 문제가 하나 있어요. 헬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완전히 안정한 물질은 아닌 게 은근히 폭발성을 가지고 있어서요. 네. 아무튼 그래갖고 그치 막 과자를 사면 이제 과자 폭탄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 대기 중의 질소를 그냥 바로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있어서 일단 첫 번째 가공해 주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어떤 거에 의한 가공이 될까요? 네, 맞아요. 일단 두 가지 형태의 가공을 주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는 공중 방전에 의한 가공이고요. 이걸 여기다 할까요? 이렇게 일단 나눠 놓을게요. 그래서 공중 방전, 뭐게? 공중 방전 무슨 뜻? 네, 번개입니다. 말 그대로. 번개가 끊을 수 있구나. 네, 실제로 번개가 칠 때마다 그 번개가 치는 곳에는 대기 중에 N2가 끊어지면서 주변에 있는 다른 원소랑 결합을 해서 물질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꼭 번개까지 안 쳐도 그냥 방전의 형태만 일어나도 돼요. 그래서 공중 방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경우와 생물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원래는 나눠져요. 그래서 공중 방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물질은 뭐냐면 NO3- 우리가 흔히 뭐라고 불러요? 질산염 내지는 질산이온이라고 부르는 형태가 되고요. 그리고 이 생물에 의해서 만들어진 형태는 NH4+. 뭐예요? 암모니아. 암모늄이온 암모니아. 에이! 정신 차려. 암모니아. 이쪽은 누가 하는 거게? 세균이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엄연히 원래 얘기를 하면 이렇게 두 가지 과정을 나눠서 하긴 하거든. 근데 이게 교과서마다 이 두 개를 나눠 놓은 교과서도 있고요. 굳이 나누지 않고 하는 교과서도 있어요. 세균이 저 과정은 어떻게 해요? 그 얘기를 일단 해봅시다. 그 얘기는 좀 이따 해봅시다. 그래서 이 과정은 나눠진 교과서로 배우거나 혹은 선생님이 꼭 굳이 나눠서 가르쳤다면 나눠서 기억하시면 되는데 대부분은 그냥 이쪽을 무시하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이 적었습니다. 네, 그렇죠. 실제로 식물이 사용할 만큼 많이 만들어지기는 어려우니까. 간단하게 공중 방전에 있는 걸로 식물이 살아가기에는 그럼 식물은 번개 칠 때만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거는 힘드니까. 주로 이제 세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이게 모든 세균이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정확하게 이 과정만 하는 세균들이 따로 있는데 우리가 그 세균들을 뭐라고 부르냐? 질소 고정 세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뭐라고 부르냐? 질소 고정 작용이라고 불러요. 저것만 해요? 아니요. 일반적인 다른 분해자들처럼 다른 분해작용도 해요. 호흡 같은 것도 하고. 근데 얘네들은 추가적으로 이 질소를 고정하는 작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기 중에 N2를 호흡해서, 그러니까 얘네들은 대기 중에 N2를 마셔서 NH4 플러스를 합성할 수 있는 추가적인 물질 대사경로를 갖고 있는 애들인 거지. 그런 애들이 이제 질소 고정 세균이고요. 그 과정 자체를 우리는 질소 고정 작용이라고 불러요. 자, 그리고 이 질소 고정 세균에 의해서 질소 고정 작용이 일어나면 이제 이 NH4 플러스가 식물이 사용할 수 있는 유기물의 형태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식물이 사용할 수 있는 형태니까 그냥 식물, 즉 생산자가 갖다 쓰면 돼 이제. 대기 중에 N2는 직접적으로 못 썼으니까 갖다 쓰면 되는데 이 과정은 뭐라고 부르면 되게? 이 과정은 누가 하는 건지는 뻔하잖아. 누가 해? 얘가 이걸 마셔서 생산자가 사용할 수 있는 형태의 어떤 유기물의 형태로 이제 바꿀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럼 만들어지는 형태는 무슨 형태게요? 그 너네 질소 순환을 왜 일어나야 되는 거야? 뭐? 단백질이요. 그래요. 그러면 단백질, 아미노산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지. 그래서 생산자는 이제 저 NH4 플러스를 이용해서 아미노산, 단백질을 합성하는 과정을 하는 건데, 그럼 이 합성하는 과정을 뭐라고 부르면 돼요? 단백질 합성. 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 보통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고요. 그건 이제 보통 사람이 하는 다른 걸 단백질 합성이라고 하니까. 아미노산 합성. 아니요, 생각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합성. 작은 물질을 합쳐서 큰 물질로 만드는, 동화작용. 그래, 동화작용. 근데 동화작용이 특히 어떤 걸 가지고 하고 있는 동화작용이야? 질소. 그러면 뭐라고 부르면 돼? 네, 질소 동화작용입니다. 이게. 개 어렵네. 6글자야. 예? 작용은 빼도 되잖아. 그래서 이제 이게 질소 동화 작용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아미노산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 질소 동화 작용을 위해서 질소 고정 세균이 존재하는 건데. 자, 질소 동화 작용은 어떤 생물이 해요? 어떤 생산자가 해요? 하면 모든 생산자가 당연히 다 하거든. 네. 근데 질소 고정 세균은 이 질소 고정 세균만 딱 골라서 하잖아. 그래서 얘네들은 이름을 좀 알아두면 좋은데 뭐가 있어요? 뿌리옥박테리아. 네, 맞아요. 뿌리옥박테리아. 국어 지문에서 본 것 같은데. 근데 뿌리옥박테리아는 정확하게 명칭이라기보다는 한 생물군이긴 한데요. 뿌리옥박테리아. 실제로 뿌리옥박테리아는 누구랑 공생을 주로 하냐면요. 대부분의 식물들이랑 공생을 하는데 주로 콩과 식물들이랑 많이 공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콩과 식물들 뿌리에는 뿌리옥박테리아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콩에 뭐가 많아? 단백질이 많은 겁니다. 오. 신기하다. 똑똑하시네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데 보통 알아야 되는 단어는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보면 그 당황할 만한 단어라서 한번 그냥 짚어드리는 건데 아조토박터라는 게 있어요. 개욕 같은데. 네, 그냥 뿌리옥박테리아의 그 뿌리옥박테리아 중에 특정 종의 명칭입니다. 그냥 보면 너무 그 이름이 이상하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누구 이름이구나 하시면 돼요. 아, 좋고. 그래서 아조토박터라고 하는 애가 이제 뿌리옥박테리아의 그냥 일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질소 고정 작용을 통해서 질소 동화 작용 이렇게 얘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생산자가 질소 동화 작용을 통해서 아미노산으로 바꿔. 그럼 이제 뭘 통해서? 섭식을 통해서 소비자한테 이동하거나 그냥 뭐한테 이동하거나 분해자한테 이동하거나 아니면 소비자한테 이동했다가 뭐한테 이동하거나 분해자한테 이동하거나. 그러니까 탄소 이동 경로랑 이제 거의 유사합니다. 여기 과정은. 근데 문제는 호흡을 통해 나갈 순 없어요. 우리는 호흡을 통해서 배출할 수 있는 건 이산화탄소지 질소를 배출하진 않거든요. 누구 못 만드나? 궁금하긴 해요. 실제로 근데 어렵긴 한 거겠지? 굉장히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과정을 우리 몸에 둘 필요는 없잖아. 되게 어려운데
굳이 할 필요도 없는 걸 굳이 할 기능을 몸 안에 만들어서 낭비를 할 필요는 없으니까. 일단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근데 문제가 뭐가 있냐면 이 질소 순환이 완성되려면 어디로 도착해야 돼? N2로 최종적으로 모든 물질이 다시 전환돼야 되거든요. 네. 근데 문제가 NH4 플러스를 N2로 바꾸는 경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가게 되냐면 보통 NO3-나 NO2-의 형태로 먼저 바꿔주는 과정을 거치게 돼요. 자, 이런 거는 뭐라고 불러? 환경 오염. 이 과정은? 아니에요. 토양 속에 있는 질산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까지 크게 영향을 주진 않아서. 얘들을 질산화 작용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진짜 근데 이름 짓기 귀찮아. 그러니까 이름이 되게 직관적이잖아. 어렵지가 않잖아. 질산화 작용이라고 해요. 그럼 누가 하게? 질산화 세균이 합니다. 그래서 이 질산화 세균에 의한 질산화 과정 작용을 거쳐서 NH4 플러스가 NO3- 혹은 NO2- 같은 질산의 형태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이상한 과정 세균으로 찍으면 맞겠는데요? 네, 약간 그렇기는 한데, 얘네들 이 최종적으로 분해한 NH4 플러스, 얘네들은 분해하면 다시 NH4 플러스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NH4 플러스를 NO3-나 NO2-로 바꾸는 질산화 작용을 하는 질산화 세균은 뭐가 있냐면 가장 대표적인 게 질산균이 있고요. 또 대표적인 게 아질산균이 있어요. 뭐 됐죠? 뭐 그렇습니다. 질산은 질산을 만들고 아질산은 아질산을 만들어요. NO3-가 질산이고요. NO2-가 아질산입니다. 뭐 그래요. 그래서 이름 자체는 워낙 직관적이어서 여러분들이 사실 얘네들은 외우는 게 좀 좋긴 좋거든요. 근데 외울 때도 그렇게까지 힘들게 외울 필요가 있는 애들은 아닙니다. 금방 외우실 거예요. 그래도 과정 정리는 해두는 게 나아서.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제 NO2-나 NO3-를 N2로 바꾸는 과정도 누가 하냐? 세균이 합니다. 누가 이 세균 이름은 뭐게? 질소기체 세균. 아니고 기체화 세균. 질소 질소화 세균. 탈질소. 탈질산화 세균 내지는 탈질화 세균 뭐 이런 식으로 불러요. 혹은 탈질소 세균이라고도 부릅니다. 이건 교과서마다 표현이 다른 거예요. 너네 책에는 탈질소 세균으로 나와 있을 확률이 높더라. 요즘엔 탈질소 세균이라는 표현을 좀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탈질산화 세균 무슨 작용? 탈질산화 작용. 얘는 예시도 보통 대부분 책에 나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예시도 딱히 알아둘 필요 없고. 끝. 갑자기요? 네, 그렇겠죠? 플러스 3이 왔나? 잠깐만. 그냥 NO2도 있지. 아, 그렇네. 그냥 NO2도 있지. 아, 그렇죠. NO2- 아니고 그냥 NO2도 있죠. 이산화질소 기체도 있지. 그렇죠. 몇 대 몇이냐? 어디가 있나? PT가 있냐? 장난. 됐죠? 네. 그럼 생성이 끝남. 어. 딱 하나 남았어. 근데 남은 거 그냥 지금 빨리 털게요. 이 뒤에 남은 내용이 뭐냐면 서식지 벌써 싫어. 다양성. 이거 1학년 때 하지 않아? 맞아요, 그거요. 종다양성, 아. 유전적 다양성. 예시 찾는 거. 그리고 또 뭐야? 하나 뭐지? 아, 맞네요. 끝이네요. 얘네들 얘기거든. 그래서 뭐야? 서식지 단편화가 일어나면 종다양성이 줄어든다. 줄어든다. 유전적 그리고- 다양성이 높아야 생존 확률이 높아져.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 예시 바나나 나오. 네, 딱히 우리가 같이 다뤄야 될, 정리할 만한 내용, 외워야 될 만한 내용이 없어. 아, 맞아. 태풍 왔을 때 막 무슨 팔이 긴지. 근데 요즘 드는 생각인데